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들어보시고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제 얼굴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목소리만 나는 거 조금 이상한가요? 혹시? 네, 얼굴 나오는 거는 좀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일단은 이렇게 강의 위주로, 목소리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와인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과일인 포도가 있어야겠죠. 그죠? 포도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포도를 재배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있냐? 우리가 이제 어떤 식물이든 다 비슷하죠. 네. 봄에 싹을 트고, 싹이 튀어서, 네, 나중에 열매가 맺고, 중간에 뭐 꽃도 있을 수 있고요. 과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열매를 맺으면 어느 구간에 이제 잘 익어요? 여름 시즌에 잘 익겠죠. 해 잘 받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네, 필요 없는 가지들은 좀 잘라줘야 새로운 가지가 새로 나겠죠. 새로운 이파리들이 새로 나는 그 과정들을 네, 1년 주기로 재배를 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키우는 1년의 과정이고요. 가지치기 그리고 병충해 방지 등이 있습니다. 그 병충해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켰던 그 무서운 필록세라. 그리고 약을 좀 쳐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유기농 와인들도 있지만 유기농이 또 100%로 약을 진짜 1도 안 친다? 라고 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병충해 방지든 이제 뭐 여러 가지 곰팡이균이든 해충이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일정량의 약을 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살균 소독도 하기도 해요. 자, 특히 살균 소독할 때 우리가 야생효모라고 해서 보통 포도 껍데기 겉에 효모들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 알코올로 바꿔주는 그 효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그 야생 효모가 어떨 때는 되게 맛이 좋은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복불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에서 나온 그런 와인이라든지 맛의 그 균일성을 좀 지키고 싶은 생산자들은 야생 효모를 사용하기보다는 네, 배양 효모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배양된 효모. 그래서 이때 이 재배 과정에서도 살균 소독을 위해서 포도에다가 이산화황을 칩니다. 자, 그리고 양조 과정 볼게요. 양조를 할 때는 이제 포도를 따야겠죠.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파쇄, 으깨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압착을 해서 이제 껍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뭐 색이라든지 탄닌이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네, 압착을 해서 네, 하는 과정들이 양조 과정입니다. 그 양조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네, 배양 효모를 넣어가지고 알코올 발효 작업을 하죠. 알코올 발효 작업을 안 하면 뭐예요? 네, 그냥 포도 주스예요. 포도 주스. 포도 주스인데 이 주스를 술로 만들어 주려면 효모를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성하는 거 볼게요. 숙성은 1차 숙성, 2차 숙성 등의 과정이 있는데 1차 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크통에다가 보통 숙성을 합니다. 숙성을 할 때 이제 오크통에 넣을지 스테인리스 스틸 그 통에다 넣을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재질로 시멘트 재질로 만든 에그조라고 하는 통에다 넣을지 이거는 양조자가 선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오크통에 사용을 해요. 오크통에 특히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크통을 사용을 하고 오크통 하나가 얼마요? 뭐 거의 한 300에서 600 정도 한대요. 근데 이거를 평생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그 오크통에서 나오는 참나무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풍미들이 점점 재탕 삼탕하면서 점점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숙성 풍미들을 내는 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성비 있게 만들고 싶은 생산자라든지 아니면은 좀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생산자들은 스테인리스 그 스틸 그런 통에다가 그게 아예 그 뭐랄까요 비활성 용기라고 부르거든요. 아예 통을 자체를 그 라겐나통처럼 아예 산소가 들어가는 걸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걸 쓴다든지 레드 와인에서는 이제 오크 풍미를 조금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크칩이나 오크판이라고 해서 이 오크통 만드는 과정에서 쪼가리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따로 구매를 해서 이제 와인에 담궈주고
그 과정에 인위적으로 산소를 조금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오크통에서 만든 환경은 비슷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숙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숙성을 하고 하다면 2차 숙성 그 과정에서 병숙성을 이제 오래 하지 않고 바로 출시하는 와이너리도 있고 병숙성을 뭐 4년, 5년 하는 그런 특정 와이너리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와인을 이제 계속 고르고 싶은데 어떤 와인을 골라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시면 어때요? 막 눈이 뱅글뱅글 돌죠. 네. 다 영어 아니면은 불어, 이탈리아 막 써있으니까 좀 울렁울렁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와인 고를 때는 처음에는 와인을 고를 때 어떤 와인을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달달한 거 좋아하시고 너무 이렇게 강한 스타일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네, 스파이스한 거를 드시고 하다 보면은 네, 레드 와인이 다 무서운 거예요. 다 쓰고 맛없고 떫고 이런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난 적당한 그런 탄닌이라는 것도 너무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달달한 풍미가 나면서 네, 그런 스파이스 매운 향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스타일에 해당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 품종들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조금 초심자분들이 시도하기가 좋을 만한, 네, 시도하시기 좋을 만한 품종들을 먼저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 거 위주로 조금씩 드셔보시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그 탄닌이 약한 게 조금 아쉬워서 점점 강한 거를 찾으시게 될 거고요. 점점 그 스파이스하고 약간 혹은 민트, 뭐 후추향 혹은 이제 식물성 향이 민트향 나는 게 예, 처음에 드실 땐 되게 생소하고 이상한데 나중에 그 향을 즐기실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취향과 품질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취향과 품질 무조건 100만 원 이상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맛있느냐가 아니죠. 네, 그 100만 원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하는 와인이 100만 원인데 원래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좀 드시기 힘든 네, 탄닌도 강하고 그런 스타일을 드셨을 때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과 품질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요. 처음부터 너무 비싼 와인부터 시작하시면 입맛이 너무 고급이 되다 보면 어때요? 네, 지갑이 얇아집니다. 가게에 큰 부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너무 싸도 안 돼요. 특히 레드 와인 중에 편의점에 10,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거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레드 와인은 다 떫고 알코올 향 너무 튀고 맛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거로 또 시작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 레드 와인 기준에서는 한 3만 원대부터 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 3만 원대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뭐 7, 8만 원, 뭐 10만 원 이상 쭉 가시면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 병 온전히 구매해서 다 드시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난 맛만 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모임 같은 걸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 모임 같은 거를 이제 다니시면서 네, 좀 어떤 모임이야 따라 다른데 사실 이제 요즘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 여미새, 남미새 이런 말 표현을 제가 들어봤는데 좀 이렇게 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네, 이성을 만나러 가는 그 목표도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네. 그런데 그래도 와인에 대한 그런 좀 관심과 그런 애정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셔서 와인을 하나씩 즐겨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인 지식도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드시는 분은 이기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즐기시면서 이제 많이 드셔보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인 평점을 이제 쫙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특히 비비노라고 하는 어플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어플이고요. 이거는 이제 와인 라벨을 딱 찍어서 올리면 그 와인의 이제 품평들이 대충 나오고 와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가지면 어떤지, 그러니까 가지는지, 그리고 그 아래 어떤 향과 맛이 나는지, 뭐 바디감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댓글 리뷰를 달아요. 이 와인은 어떤 풍미가 나고, 자기는 어떻게 어떤 가격대를 이제 구매를 했으며, 네, 뭐, 개인의 품평들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와인 어플이 무조건 100% 맞지는 또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이 와인 라벨을 이렇게 찍어서 봤을 때는 뭐 3.5밖에 안 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금액은 되게 낮게 나왔는데 실제로 매장가 되게 비싸다든지, 뭐 사실 이제 많이 완벽하게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도 참고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3.8 이상 정도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5 미만으로 된 거는 구매하시면 조금 실패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제 와인이 많이 알려진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비노로 이제 품평을 찾아보지 않아도 유명한 그런 유명세상 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우리나라에도 출시하지 않은 와인 업체들이 와인 시음회 때 많이 홍보를 하고 가세요. 그 정도로 와인은 전 세계에 많이 널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있는 와인들은 그 중에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스트코랑 뭐 마트 같은 데, 이마트 같은 데서도 있는 와인들이 생소한 와인들이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 수입을 이제 새로 해서 들여온 와인들이 많은데 그 와인들을 아무거나 사서 좀 실패하시기가 무섭다 하시면은 이런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는 평점 3.5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향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맛과 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어떤 맛이 나고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드셔보셨어요. 화이트 와인 중에. 근데 이게 오크가 향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맛과 향을 서로 써놓은 거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바닐라 풍미가 적혀 있다. 이 와인 오크통에 숙성한 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인 설처라고 하는 와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문 와인 평론가들이 이제 와인 품평을 이제 내서 그런 품평이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다. 예를 들면 제임스 서클링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점수를 받은 뭐 93점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와인 라벨에다가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적는 경우들이 많아요. 로버트 파커, 뭐 제임스 서클링 이분들을 이제 품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샵, 마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채널에서 와인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와인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수입사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와인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개인 수입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테이스팅을 하고 들여와서 이제 괜찮은 와인들을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제 걸쳐서 네, 검증된 와인들이 좀 있지만 가격대는 다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마트는 이길 수 없죠. 가격은, 그죠? 대형으로 한 번에 이렇게, 네, 벌크로 수입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고요. 대형마트 위주, 뭐 저렴한 가격. 근데 종류는, 그 수입되어 있는 그 와인 한정에서만 종류가 있죠. 그리고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드셔보시고 이렇게 품평을 남기고 이런 게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중적인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와인들이 많다. GS25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온라인 그리고 구매 접근성이 쉽죠. 네. 보통 온라인 그 어플에서 네, 우리 동네 무슨 GS25라는 어플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놓고 찾아가는 픽업하는 서비스를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관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트 같은 데는 적정 온도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트 가면 춥잖아요. 네. 특히 이제 식품관 쪽에는.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네, 와인의 그 온도가 적정선이 이렇게 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뭐 365일 24시간 틀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바깥에다가 홍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여름에. 뭐 제가 어디였죠? 저 동네에 있는 GS25에서 뭐 그 디아블로 와인들이 병째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진열이 막 돼 있는 거예요. 보고 뜨악했습니다. 네, 그 와인 상태가 어떨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떼양 끝에서 그 더운 데서 와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숙성이 너무 빨리 진행되겠죠. 그리고 숙성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숙성이 되기보다는 막 식초화 된다든지 간장처럼 바뀐다든지 그럴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오지랖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고 좀 눕혀서 보관을 하잖아요, 보통. 그 코르크가 촉촉하게 있는 상태여야지 이제 코르크가 이제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온도는 이제 실온 상태라고 했을 때가 우리가 15도에서 18도 정도 되거든요. 그 레드 와인 보관 기준이 그 정도가 유지가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좀 떨어지죠. 급하게 그냥 진짜 어디 갔다 오기가 어렵고 그냥 빨리빨리 사서 먹고 싶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 곳이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벨 읽는 거 볼게요.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구대륙 유럽권 국가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라벨만 봤을 때는 우리가 품종이 뭔지 어떤 스타일의 와인인지는 조금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대륙권에서는 자, 여기 특히 프랑스에서는 불어가 막 써있죠. 저 불어 모르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 미장 모테우 샤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샤또라고 해서 와이너리라는 뜻이거든요. 와이너리. 샤또 모시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샤또는 원래는 프랑스어로 대저택이라는 뜻이에요. 큰 성. 그래서 큰 가문 혹은 큰 회사에서 이게 보통 이제 와이너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 의리의리해요. 그래서 샤또. 근데 지금은 와이너리라는 뜻으로 이제 말이 좀 바뀌었어요. 샤또에서 보테이 뭐예요? 말을 일단 병입을 했다. 병에 담았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왜 써 있느냐? 옛날에는 이제 포도를 재배한 그 와이너리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가서 포도를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해서 자기가 따로 제조를 해서 양조를 해서 이제 병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인이 따로 만든 거는 따로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라뚜르라고 하는 와이너리처럼 5대 샤또 중에 한 곳이다. 그럼 너무 좋은 그 품평을 받고 있는 그 와이너리이기 때문에 한 병에 막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 와인 가격을 그대로 받고 싶기 때문에 라벨을 같은 와인인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품들이 막 같은 와이너리에서 만든 건 아닌데 와인 포도를 구매를 했을 뿐인데 똑같이 그렇게 가격을 받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라벨 병입했다. 우리가 포도를 진짜 재배를 해서 병입까지 맞췄다라는 거를 이렇게 라벨에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프로듀스 오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재배를 생산했다 이런 뜻이고요. 보르도라는 지방입니다. 밑에 그랑뱅 하면은 좋은 뱅이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우리 뱅쇼라는 단어 아시죠? 뱅쇼. 뱅쇼는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뱅쇼. 자, 예를 들면 뱅쇼. 이거 잘 안 써져요. D예요. D. 뱅쇼 하면은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인 좋은 와인이야. 어디 의 라틴어에서 드드드드는 뭐 의예요. 샤또 라뚜르라고 하는 와이너리의 좋은 와인이다. 그리고 프리미에 그랑프리 클라세라고 많이 써있다라고 하면요. 그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특히 보르도 지방에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 가가지고 이제 박람회를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막 크리스탈 막 빵빵빵빵 되게 화려한 그런 거를 보고 와서는 우리나라도 박람회를 한번 열어보자. 근데 우리나라 뭐가 유명해? 와인이 유명하지 라고 하면서 특히 보르도 지방의 우한 쪽보단 좌한 쪽에 지금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보르도 지방이 이제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특히 좌한 지방 쪽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너희가 등급을 좀 나눠봐라. 나눠봐서 여기서 이제 점수 잘 받은 등급 잘 받은 와인들을 내가 가져가서 소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제 나눠줬는데 1등급에는 딱 4군데의 와이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대 샤또였는데 나중에 이제 로비를 한 건지 좀 훌륭한 뭐 제품이었다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건지 5대 샤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샤또가 지금도 그 명성을 갖고 있고 이어져 있고요. 그 와인들은 뭐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이게 철컹철컹 그 철 같은 거로 다 칭칭칭 감아놨어요. 그 감아놓은 거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이제 펼쳐진 와인들 중에 1등급 와인들 중에
그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랑크리, 뭐 프리미에 크리, 네, 있는데 프리미에 크리 두 개 다 써있죠. 뽀이악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르도라는 지방의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좌쪽에 유명한 그 산지들 중에 한 군데가 뽀이악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네, 다양한 그 생산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또 질문을 드리자면 큰 단위보다는 좁은 단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징어가 있어요. 강원도 오징어가 유명할까요? 주문진 오징어가 유명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특정 그 상품 이름이 써있다. 강원도 오징어, 주문진 오징어. 그러면 약간 주문진 오징어가 얘가 좀 더 특산품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리고 고추장도 만약에 순창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지역적인 이름 쓴 것보다는 그 특정 지역 이름 순창이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특산품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네, 좁은 소산지가 가면 갈수록 더 와인이 네, 좀 더 퀄리티가 좀 더 있다라고 이미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르도는 약간 큰 도개념 느낌이고요. 그 안에 있는 소도시. 그 어떻게 보면은 보르도 안에 메독이라는 지방이 있고요. 그 메독 안에 네, 뽀이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나중에 네, 프랑스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요. 빈티지. 이 빈티지가 뭘까요? 1999년도에 출시를 했을까요? 아니면 포도를 그때 수확을 했을까요? 질문. 그쵸. 포도를 수확한 해예요. 수확. 이제 왜냐면 이제 만약에 출시한 해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어떤 와이너리는 이제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출시를 하는데 어떤 와이너리는 오랫동안 숙성하면서 나중에 출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품질을 정확하게 포도 자체의 품질을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딴 해, 수확한 해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면은 1999년도에 수확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특히 보르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온화한 지방에는 조금 우중충할 때가 있고 해가 잘 안 들면은 조금 해 안 들고 비 많이 오고 약간 망작이다. 그 해는 망작이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와이너리 그 빈티지 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확한 해를 이렇게 라벨에 적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알코올 함량 13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750ml는 센티리터는 75cl 적혀 있던지 아니면은 750ml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수출업체 및 주소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A, O, C라고 하는데요. O가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원산지라는 뜻이에요. 원산지. 그래서 아펠라숑 뽀이아 컨트롤레라고 적혀 있으면은 AOC 등급을 표시를 하면서 이거는 약간 품질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르도 지방에 특히 뽀이아 지방에서 해당 지역에서 어떤 품종을 심을지를 정부에서 정해준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이 품종을 심고 이 품종을 심는데 대량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네, 한 헥타르당 몇 그루만 심게끔 딱 규정을 해줘요. 규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켰다라고 하면은 주는 그런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OC. 그래서 그 오리진 하면 약간 그 원산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품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요건을 잘 만족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내 땅에 내가 심고 싶은 품종 심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OC 등급은 못 받고 그 아래 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 관련된 것도 다음에 프랑스 시간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라벨 읽는 거 볼게요. 우리 신대륙에서는 네, 더 쉬워요.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웬만하면은 네, 품종들이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는 이제 품종이 뭔지는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보르도 지방에서 AOC 받았네. 그러면은 보르도에서 이제 뽀이악 AOC는 어떤 품종이냐?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메를로를 블렌딩한 거를 이제 이 지역의 기본 품종으로 심어라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르도 AOC인 걸 확인하자마자 얘는 까쇼 메를로 블렌딩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부르고뉴라고 적혀 있어요. 부르고뉴 AOC다 라고 하면은 부르고뉴는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심으라고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얘는 네, 피노누아 품종을 심은 피노누아 품종의 와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2019년도 빈티지 아시겠죠? 이때 포도를 수확한 해다. 그리고 와이너리 이름은 뭐예요? 오퍼스 원이라고 하는 와인 그 브랜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이름. 지역 및 와인 종류. 자, 나파밸리가 있습니다. 나파밸리가 어디야? 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큰 곳은 어디냐? USA,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안에 나파밸리가 있고요. 나파밸리 안에 오크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만 적혀있는 와인보다는 이렇게 세부 산지까지 적혀있는 와인이 조금 더 네, 고가의 와인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와인은 한 60만원 정도 하는 와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산했고 바럴드 바이 하면은 병입까지 했다. 누가 그랬냐? 로버트 몬다비,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이자 와인 생산자예요. 그리고 바롱 필립 로칠드, 자 5대 샤또, 프랑스 5대 샤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등급 받은 와이너리들. 그 와이너리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여기 로칠드, 무통 로칠드 쪽이에요. 여기서 합작을 한 거예요. 프랑스의 클래식한 기술과 미국의 현대적인 기술을 같이 합작해서 만든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도.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미국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유명한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와인의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라별로 이렇게 맞짱을 뜬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중에 누가 이겼냐라고 했을 때 이거 미리 스포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테스 알파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칠레 와인이에요. 몬테스 알파는 또 회사 이름이고요. 특히 미국이나 칠레 등등 신대륙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을 보고 우리가 농심에서 새우깡 사서 드시듯이 네, 회사 이름 보고 네, 와인 종류를 가지고 구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와이너리 이름은 몬테스 알파라는 회사고요. 거대 기업 자본들이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네, 다양한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좋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여기 친절하게 적혀있죠? 품종 이름. 사실 여기에는 품종이 대놓고 적혀있진 않아요. 레드 와인. 다양한 품종들이 블렌딩 됐기 때문이죠. 자, 여기는 콜차구아 밸리라고 해서 칠레 안에 있는 네, 콜차구아 밸리 지역 이름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신대륙 그 품종별로 구매를 해서 비교 테이스팅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와인 글라스 볼게요. 이 와인 글라스를 다 갖춰놓고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고 제가 수업 시간 때마다 여쭤봐요. 그러면은 의외로 아직까지는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레드 와인 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잔, 로제 와인 잔, 스파클링 와인, 그 다음에 주정 강화 와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볼이 더 넓은 게 있고 조금 일반적인 스타일의 사이즈가 있죠. 자, 보시면은 부르고뉴 스타일, 보르도 스타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르도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있어요. 도 단위, 그죠? 큰 단위. 그리고 부르고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프랑스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명한 와인 산지들이에요. 프랑스 샴페인, 샹파뉴 지역,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세 군데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부르고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르고뉴라고 하는 산지 자체에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심어요. 여기 조금 서늘한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껍데기가 좀 얇은 레드와인 품종인 피노누아를 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리여리해요. 껍데기도 얇고 하니까 탄닌도 약하고 그다음에 맛과 향이 뭐 딸기 체리 하면서 되게 여리여리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향이 빡 나는 스타일보다는 좀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향이 잘 올라오려면 우리가 이 잔을 여기 스템 부분을 잡고 흔들흔들 해주셔야 돼요. 그 흔들흔들 하다 보면은 향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잘 만날 수 있는 볼이 넓은 잔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크고 넓은 잔, 공기 접촉으로 향과 풍미가 업그레이드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향이 이렇게 피어나요. 근데 보르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선정했던 그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스타일의 와인은 이 지역 AOC는 뭐냐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메를로를 블렌딩한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이 와인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 자체가 향이 좀 매운 향이 좀 있어요. 스파이시한 향이 있고 후추 향이든 아니면은 숙성하다 나온 클로브 향이든 등등등 그런 매운 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보르도 스타일은 좀 적당한 온도에서 자란 와인이다 보니까
그 민트향이 좀 있습니다. 민트향, 유칼립투스나 민트향이 좀 식물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막 말씀드린 그 내용 보셨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예, 보르도살 같은 경우에는 향이 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튤립잔에다가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 와인 한 요 정도 예, 가득 차는 경우가 없죠. 이 스월링이라고 해서 흔드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도로 이제 담아주셔서 흔들흔들해서 향을 피워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같은 거는 기포가 뽀로로로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뽀로로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요만큼 따라주잖아요. 가득, 거의 가득까지는 아니지만 가득 정도? 예. 플루트잔이라고 해서 길고 좁기 때문에 산소가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포가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파클링 와인, 특히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에서도 좀 빈티지 샴페인이 있어요. 그 해에 훌륭한 그 빈티지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훌륭한 빈티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작황도 괜찮았고, 예, 훌륭한 맛과 향을 내는 그런 해에 나온 포도 그 일부를 베이스 와인으로 좀 이렇게 쟁여놓고 그 베이스 와인 말고도 이제 그게 베이스로만 쓰긴 아까우니까 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해당 빈티지를 적어서 이제 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빈티지 샴페인인데 그런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좀 보통은 이제 샴페인은 다 섞이는 게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향과 맛을 잘 보려면 또 심지어 그게 또 오랫동안 숙성을 해요. 장기 숙성을 해요. 그래서 향과 맛을 보려면 산소를 어느 정도 만나주고 이렇게 스월링을 해서 이렇게 향이 피어오르는 거를 좀 느껴야 되는데 이 스파클링 이 플루트 잔은 너무 좁죠. 그래서 일반적인 화이트 잔에다가도 샴페인을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엔 튤립 잔, 좀 볼이 좀 넓은 거, 이 스파클링 이 플루트 잔보다는 좀 넓은 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로제 일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선한 아로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이런 사이즈의 와인을 컵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작은 잔, 알코올 대신에 과일 풍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작은 잔인데요. 이게 특히 주정 강화라고 하는 와인에 사용을 해요. 여기 잘 안 써있네요. 주정 강화. 글씨 왜 이래요? 그죠? 주정은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도수 높은 술 있죠. 막 70도 이런 술. 자, 주정 강화. 이거는 특히 그 포르투갈에 있는 포트 와인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인데요. 포르투갈 포트 와인이나 아니면 스페인, 네, 쉐리 와인 같은 거. 그 높은 도수 술을 들이부어요. 들이붓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시겠지만, 포도가 당이 있잖아요. 포도가 달달한 포도 주스일 때 그 당이 있는데, 여기에 효모를 넣잖아요. 효모가 냠냠냠냠 먹어서 뭐로 만드냐면은 알코올로 만들어요. 알코올로 만들어줍니다. 그 알코올로 만들어주는데 이 과정에 만약에 이 효모 친구가 다 먹어서 10이라고 하는 당을 이제 알코올 10으로 다 바꾸고 얘는 당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효모 친구가 일을 다 하면 알아서 자연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효모 친구가 일을 다 만약에 못했어요. 다 못하고 한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 만약에 이 높은 도수의 술을 들이부었다. 너무 높은 도수에서는 효모 친구들이 일을 못해요. 깨끗하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이 이만큼 아직 남아있는 거죠. 와인에. 그죠? 아직 그 알코올로 전환시키지 못한 당이 남아있죠. 그 당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제 높은 도수를 들이부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는 막 19도, 2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달달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포도 갖고 있는 그 달달한 맛 그대로. 그러면 달고, 네, 알코올 도수가 높겠죠. 그래서 너무 달기 때문에 디저트 와인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너무 큰 잔에다가 많은 양을 부어서 드시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잔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내용이 좀 더 있거든요. 자, 일단 제가 30분 단위로 끊는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또 다시 끊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